60번부터는 정규 분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규 분포의 정규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네 가지의 설명이 있네요. 첫 번째, 정규 곡선은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룬다. 좌우대칭을 이루는 건 아는데 중앙값을 중심으로일까요? 두 번째, 정규 곡선의 형태와 위치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x는 정규 분포 미우와 시그마 제곱에 따른다라고 하죠.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 아래의 면적은 1이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면적 모두의 합은 항상 1이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fx는 dx, fx dx는 1이다. 이 부분에 1이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규 곡선이 그려지는 확률 변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세 개는 확실히 맞고 첫 번째 설명은 어떨까요? 이때 누군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정규 분포는 최중평, 즉 평균도 중간에 있지만 최빈값과 중앙값도 같지 않나요? 따라서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라고 해도 맞고 최빈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라고 해도 맞겠죠. 좋은 의견이에요. 그러면 4개의 설명이 모두 맞았다. 그래서 답은 4개 4번입니다. 해설에도 모두 정규분포의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 61번의 정규분포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뮤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규분포는 평균 뮤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이다. 대표적인 설명이고요. 평균 뮤의 변화는 단지 분포의 중심 위치만 이동시킬 뿐 분포의 형태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정규 분포를 그려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인데 내가 이 평균을 이동하거나 옮겼다 그러면 분포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좌우 대칭형이 되는 거죠. 2번 맞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의 범위는 시그마 값이 커질수록 평균 뮤 근처의 확률은 커지고 꼬리 부분의 확률은 작아지는 모양으로 분포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표준 편차가 갖고 있는 기본 정보만 알아도 3번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죠. 시그마 값이 커진다라는 건 더 많이 퍼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꼬리가 두꺼워지겠죠. 그래야 전체 면적이 1이 될 테니까요. 따라서 3번은 옳은 설명이 아니구나. 4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화 작업은 앞에서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 표준화 작업은 앞서 여러 번 했으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는 기호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그 대응하는 값을 그대로 짝을 지어주면 분포가 그대로 아래로 유지가 된다. 이때 뮤가 0이 되고 뮤 플러스 시그마가 1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값들이 모두 x-뮤를 시그마로 표준화하는 과정이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z는 x-뮤를 시그마로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야. 그 결과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둔 정규 분포를 따르지. 그런데 교수님 왜 제곱이 없어요? 이 부분의 제곱이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보통은 0과 1로 많이 씁니다. 해설을 보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평균 뮤 근처의 확률은 작아지고 꼬리 부분의 확률이 커져서 꼬리 부분이 두껍고 양쪽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의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서 답을 빨리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62번입니다. A시가 전국 도시에 비해 주택 보급률과 도로율 중 어떤 것이 더 열악한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주어진 질문은 다른 도시와 A시를 비교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나 도로율처럼 연속 확률 변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이고 다른 조건은 없지만 아래 표준 편차, 평균 각각은 한 집단에 대한 정보가 되고요. 변동 계수나 표준 점수, 특히 Z 점수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하게 되는데 변동 계수는 3포를 비교할 때 논의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지금은 도시들을 비교해서 더 열악한지 파악하고 싶대요.
그러면 값들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답은 표준 점수 Z 점수가 됩니다. 해설을 보니까 A시의 위치를 각 분포 내에서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표준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때 A시의 값을 다른 값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변동계수도 두 집단 이상을 비교할 수가 있는데 변동계수는 3포를 비교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보급률, 도로율, 즉 값을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그 값을 비교하고 싶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러한 부분에 적절한 도구가 Z점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국 평균 대비 A씨의 상태가 어떤지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63번입니다.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관측할 때 관측값이 뮤 더하기 2 시그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존재할 확률은 약 몇 %인가? 정규 분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숫자가 있었는데요. 평균 뮤 플러스 시그마, 뮤 플러스 2 시그마, 뮤 플러스 3 시그마 좌우 대칭으로 그러면서 689599 법칙, 689599 법칙 기억이 나실까요? 정확하게 95%는 아니지만 약 95%다. 그래서 689599 법칙 기억하시면 주어진 문제 바로 해결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 참여자가 100명이면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68명이 확인이 됩니다.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에 95명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 사이에 전체의 99명 정도 이상이 확인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89599 법칙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이해서 빠르게 활용하시고요. 64번 IQ 점수는 100과 15를 표준 편차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IQ 점수가 100 이하인 경우는 전체 몇 %일까요? 그런데 10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다 라는 거고 질문은 100 이하는 얼마일까요? 예요. 그러면 50%다, 반이다 라는 거 금방 보이죠? 이렇게 심플한 문제도 시험에 나오니까 개념 위주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65번입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EX의 확률 분포는 그러면 정규 분포의 핵심은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 표준 편차는 분산의 입장에서는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x의 분포를 이용해서 EX의 분포를 생각해 보는 건데 EX의 기대값은 2배의 EX가 되죠. EX의 분산은 4배의 VX가 되죠. 그런데 X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0과 1이 되겠네요. 값도 0과 1이 되고요. 그 결과 EX는 정규 분포 0과 2의 제곱을 따른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해설해 보니까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지만 그 상황에서 유지가 되는 이러한 성질들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이에 적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6번입니다. 두 확률 변수 x, y는 서로 독립이며 표준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x는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 y는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 이후 u와 v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죠. 이때 u는 더하기고 v는 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u는 어떠한 분포를 따를까요? 0 더하기 0,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v는 0 빼기 0,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따라서 모두 정규 분포 0, 2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둘 다 분산은 덧셈으로 계산하죠? x-y는 뺄셈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뺄셈이라고 생각해서 0인 값이 있나 하고 봤는데 0이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위로 올라가서 두 가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어디단가 기록해 두세요. 이 ax 플러스 마이너스 by는 a의 2x 플러스 마이너스 b의 2y다. 다시 말하면 x 변수 y 변수를 1차 결합해서
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각각의 오른쪽과 같이 A배의 기대값 더하기 빼기 B의 기대값이 된다. 그 다음에 V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Y는 제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A제곱 VX 더하기 B제곱 VY다. 이때 마이너스 부분은 제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다. 그래서 아래에도 모두 플러스가 되었다. 앞으로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후 발전된 문제 푸는 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해설에 방금 설명했던 이 글이 없어요. 꼭 추가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67번입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준화시킨 이 식에 의해서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앞서 했죠. 0과 1의 제곱.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혹시 외우지 않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해설에 z값 자체를 기대값과 분산으로 생각하면 시그마분의 1 2x-뮤는 최종적으로 0이 되고 시그마 제곱분의 1 vx-뮤는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은 1이 된다. 그 결과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유도가 된다. 이 설명 한 번 더 해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 68번입니다. 한국도시연감에 따르면 어느 1월 1일 기준 한국 도시들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26.4%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76.39%였던 거예요. 한국 도시들의 재정 자립도의 표준 편차가 약 9.3%라고 가정할 때 재정 자립도의 표준 점수 Z값은 얼마인가? 표준 점수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평균이 26.4이고 표준 편차가 9.3일 때 76.39는 어떠한 값으로 표준화되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을 기준으로 76.39에서 26.4를 빼고 9.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 결과 약 5.38쯤 나온다고 합니다. 답은 5.38, 5.3, 2번이 되는 거죠. 표준 점수 Z값 질문하면 꼭 이렇게 식에 넣어서 마무리 짓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69번입니다. 사과 무게의 평균은 100g, 분산이 64g이고 배 무게의 평균은 100g, 분산이 2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지금 120g의 사과와 배가 하나씩 있다고 할 때 이 사과와 배의 상대적 무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인 무게 관계라는 건 특히 정규분포 입장에서는 표준화를 시켜보아라 라는 해석인데요. 100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과와 배입니다. 그런데 사과는 분산이 64니까 표준 편차가 8이고 배는 분산이 25니까 표준 편차가 5예요. 따라서 100에서 8을 1표준, 5를 1표준으로 하는 두 값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120g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선 위에 각 분포에서의 표준화된 값이 다르다라는 거죠. 사과 무게인 경우는 120을 표준화시킨 결과 위로 올라가서 120-100을 8로 나눠야 되고요. 배인 경우는 표준화시킨 결과 120-100을 5로 나누어야 됩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아래쪽으로 표에다가 그 결과를 정리해 놨는데요. 사과는 2.5고 배는 4입니다. 따라서 배가 상대적으로 무겁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1번 사과와 배는 상대적 무게가 같다. 2번 사과가 배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 3번 배가 사과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 비교할 수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동일한 무게지만 표준 편차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해설 한번 읽어볼게요. 평균과 분산이 다른 두 정규분포에서의 값을 비교할 때는 표준화된 Z값을 통해서 상대적 위치,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데 사과는 평균보다 2.5 표준 편차만큼 크고 배는 평균보다 4 표준 편차만큼 크니까 배가 평균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림을 그려서 같은 위치에 대한 해석이 다름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표준화 과정인데요. 70번도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세계 글로벌 기업 알파사, 베타사, 감마사는 각각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고 각 사의 대졸 신입사원 월급은 평균 250만 원, 3,500달러, 25만 엔이고 표준 편차는 50만 원, 350달러, 2만 7천 엔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그림이 다 다르게 보이겠죠? 한쪽은 250만 원을 평균에 두고 한쪽은 3,500달러, 또 한쪽은 25만 엔, 표준 편차가 50만 원, 350달러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질문을 읽어볼게요. 한 회사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은 대졸 신입사원 A, B, C의 월급이 300만 원, 3,750달러, 27만 엔이라고 할 때 각 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의 순서는 그러면 위의 정규 분포에 300만 원, 3,750달러, 27만 엔 표기를 하고 표준화를 시켰을 때 어떤 위치가 되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표준화 계산을 직접 시행해서 그 위치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A 사원은 1이고요. B 사원은 0.714, C 사원은 0.741. 따라서 A 사원이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하고 2번이 A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C 사원, B 사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해설을 읽어볼게요. 표준화 점수를 이용해 각 개인의 월급이 기업 내에서 얼마나 높은지를 비교하는 문제이므로 각 신입사원의 Z 점수를 계산해라. 그 결과 A 사원, C 사원, B 사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답은 2번이다. 아래 71번입니다. X는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이고 분포의 위치를 확률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1보다 클 확률은 0.16, 0.5보다 클 확률은 0.31, 0보다 작을 확률은 0.5, 0.5 그러면 평균이 0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보다 클 확률은 0.16, 0.5보다 클 확률은 0.31. 이 그림을 이용하면 주어진 질문 0.5와 1 사이의 확률은 얼마인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노란색으로 표기한 영역의 넓이가 되니까요. 아래 해설에도 있지만 그림상 이만큼인 0.31에서 파란색인 0.16을 빼면 될까요? 그 결과 답은 0.15가 됩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설에 있는 것처럼 0.5에서 빼고 0.5에서 뺀 그 값을 다시 뺄게요. 이래도 되고요. 누적을 시켜서 전체에서 뺄게요. 이래도 돼요. 하지만 저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면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때 더 중요한 건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머릿속으로라도 그림을 한 번쯤은 그려보고 문제를 풀어라. 오른쪽에 72번입니다. 어느 투자자가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평균 15%, 표준 편차 3%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투자자의 수익률이 15% 이하의 확률은 그런데 평균이 15%니까 15%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이 될 거고요. 질문에서 15% 이하의 확률은 0.5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답은 0.5다. 아래에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지만 결국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인 종 모양이니까 평균 이하의 확률은 0.5로 바로 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73번입니다. 20대 성인 여자의 키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값은 160cm, 표준 편차는 11대 임의의 여자의 키가 175cm보다 클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림을 그리면 160을 기준으로 좌우 10cm씩 대칭이 되는데요. 여자의 키가 175cm보다 클 확률이니까 160, 170, 180 중간에 175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영역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아래의 조건에는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표가 있어요. 따라서 정규화를 시켜라. 그러면 0이 되고 170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은 175-160을 10으로 나눈 1.5다. 그러면 1.5의 값이 어디에 있는지 1.50, 0.9332 이때 0.9332는 누적 확률 분포표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만큼의 면적을 모두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쪽의 면적인 거죠. 따라서 1 빼기 0.9332 답은 0.0668
0.938, 1번이 됩니다. 아래 해설에서도 1에서 0.9331을 빼면 0.0668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규분포를 활용하는 문제도 잘 풀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진통제는 복용 후 진통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 표준 편차 8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앞서 비행기 문제처럼 주어진 문제도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정말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나면은 30분 안에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표준 편차가 8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30분, 표준 편차 8분, 임의로 추출한 100명의 환자에게 진통제를 복용시킬 때 복용 후 40분에서 44분 사이에 진통 효과가 나타나는 환자의 수는 얼마인가요? 먼저 40분에서 44분 사이에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40분, 44분이라고 표시하고 이만큼의 일어날 가능성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100명이라면 이 색칠한 영역에 들어갈 인원이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죠. 따라서 확률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P 40에서 44 사이일 확률이죠. 그리고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하여 Z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1.25와 1.75가 계산이 됐어요. 아래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설에 들어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서 1.25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아래에는 표준 정규분포 표가 있는데 0에서 어디까지다 라는 뜻이에요. 앞서 여러 번 해봤으니 전체에서 1.75까지의 확률에서 1.25까지 확률을 빼면 되겠다. 그러면 1.25, 0.39, 1.75, 0.47 마이너스 두 값을 빼면은 0.07, 이제 0.07의 확률을 100명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7명, 따라서 답은 7명입니다. 평균 30분, 표준 편차가 8분일 때는 진통 효과가 40분에서 44분 사이일 환자의 수가 7명이군요.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진통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할 만한 진통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해설을 뒤따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래 해설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화시키는 과정으로부터 임의로 추출한 100명의 환자에게 진통제를 복용시킨 후 복용 후 40에서 44분 사이에 진통 효과가 나타난 환자의 수는 100명 중 7%, 7명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완성했고요. 75번 문제는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앞서서는 X값을 Z값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게 대표였다면 이번은 Z값을 다시 X값으로 변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자격시험의 성적은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70점, 10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하나 그려놓고요. 상위 5%까지를 1등급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이때 5%라는 건 위에서부터 5%겠죠. 그러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할까요? 여러분들 색칠한 거 보이세요?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최소 몇 점을 받아야 하느냐? 이 영역의 X가 얼마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상위 5%입니다. 0.05가 되는 X를 찾는 거고요. Z의 값도 0.05가 될 때 찾으면 되죠. 문제의 조건으로 0.95는 1.645까지야 라고 했어요. Z값 위에 1.645라고 표기하고 그 과정에서 Z값을 X값으로 역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X에서 70을 빼고 10으로 나눈 값이 1.645입니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 X의 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 X는 86.45가 되겠네요. 10과 1.645를 곱하고 70을 더하게 되는 거죠. 1번 86.45. 다시 말하면 86.45 이상일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듯 합니다. 해설 읽어볼게요. 이 자격시험의 성적을 확률변수 X라 하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1등급이 되기 위해서 5%에 대한 조건을 줬으니 제공된 조건 0.9와 관련해서 1.645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 결과 기준값인 A에서 표준화를 한 결과가 1.645이고 역으로 A는 86.45가 된다. 75번 문제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다음이 76번도 성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제가 사용할 법한 문제네요. 어떤 교수는 수업 시간에 학급에서 상위 15% 이내가 되면 A 학점을 주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평균 시험 점수는 83점이었고 표준 편차 6점이었습니다. 이 학급에서 학생이 A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점 정도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15%에 해당하는 Z 점수는 약 1.03에서 1.04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점수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평균 83점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6점이고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A 학점을 받기 위해선 상위 15%니까 0.15, Z 분포로 바꿔봤더니 0.15에 상응하는 Z값이 약 1.03에서 1.04 사이라고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1.03 정도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이 값을 A라고 두고 A에서 83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6으로 나눈 값이 1.03이더라. 따라서 A는 89.18이더라. 그러면 최소 몇 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했으니까 89 이상이니까 90점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 90점이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1.03이 아니라 1.04라고 하면 어떨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기에 90점 제외하고 86, 94 범위가 넓으니까 90점으로 모일 것 같다.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Z점수를 활용하여 해당 점수를 계산하게 되고요. Z값으로 1.03을 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X값 계산해 봤더니 89.18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90점 이상을 받아야 상위 15% 이내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마지막에 90점 이상을 받으세요 하고 공표하거나 공지하겠죠. 77번 문제는 컴퓨터 제조회사에서 쓸 수 있는 문제이고요. 현재 이렇게 상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제조회사에서 보증 기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수명이 평균 3년, 표준 편차가 9개월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보증 기간 이전에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 말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망가졌다, 고장났다, 그래서 무상 수리를 받아라 이런 거죠. 다시 정규 분포를 그려봅시다. 3년은 36개월이고요. 표준 편차가 9개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고장이 나서 무상 수리를 해야 된다는 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났어요 라는 뜻이니까 이 아래쪽이어야 돼요. 이제 아래에 추가된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이 회사에서 출하 제품 가운데 5% 이내에서만 무상 수리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앞서 표기했던 이만큼이 5%가 되는 거죠. 이때 보증 기간을 몇 개월로 정하면 되느냐? 즉,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이 얼마냐? 표준 정규 분포로 옮겨서 확인을 해보면 아래 조건에 Z값이 1.645보다 클 확률이 0.5다. 이때 1.645는 양수값이죠. 우리는 음수값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645겠다. 따라서 이만큼의 조건을 이용해서 A-36을 9로 나눈 결과 마이너스 1.645구나. 아래로 내려와서 제가 세운 식이 해설에도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A는 21.195, 약 21개월 정도로 두면은 판매량이 5%가 무상 수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하고 구입한 지 21개월 내에는 무상 수리하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겠죠. 77번 문제 정말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고 보이네요. 그렇게 보니까 본 페이지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모두 현실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정규분포의 활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8번도 정규분포 문제인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변수 x와 y는 서로 독립이며 x와 y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x와 y의 합이 5 이상이 될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분포 함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두 확률 변수에 대한 합, 차에 대해서 분포를 공부했었는데요. x와 y의 합에 대한 분포를 먼저 세워야 되고요. 정규분포 1 더하기 2,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아주 쉽게 구별이 되죠? 정규분포 3,5였습니다.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3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루트 5구나.
질문은 그 합이 5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겠죠? 5에 상응하는 값은 5-3의 루트 5, 즉 루트 5분의 2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누적 분포 함수로 나타내라. 그런데 누적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쌓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위쪽이 궁금한데 동일한 면적을 갖고 있는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5분의 2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라고 표시가 바뀔까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까지 누적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대의 누적이 된다. 문제에서 풀어라라는 영역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있나요? 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정규분포의 성질에 의해서 두 확률 변수 x와 y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에 대해서 합의 분포는 평균과 분산 각각 더하여 3,5를 따른다. 두 확률 변수를 더한 분포로부터 그 결과가 5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이제 표준화를 해서 루트 5분의 2 이상일 확률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위의 조건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까지의 분포가 같은 범위가 되겠구나.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가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통계 문제는 항상 생각을 하도록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후 몇 문제는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파생이 되는